저희가 말을 하는데 집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수업에 방해하는 행동을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좀 진지하게 밀도 있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에 보게 되면 생물의 특성이 있는데 자, 이 생물의 특성도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과 구분되는 무생물과 구분되는 생물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바로 생물의 특성이라고 불러요. 이 생물의 특성은 색에 따라 여러 가지 구분되는데 요즘 나와 있는 책으로 본다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근데 물질 대사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 대사라는 단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 대사가 무엇인지 정의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는 일련의 화학 반응을 바로 물질 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물질 대사에 관련된 연관 검색으로서는 동화작용, 이화작용, 흡열 반응, 발열 반응. 그 다음에 그 물질 대사의 중심에는 반드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 무엇이 있어야 된다? 효소가 등장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생체 촉매라고 부르는 효소라는 것이 여기 등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살아있는 생명체는 외부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부르고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부르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외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체내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걸 바로 뭐라 불러? 항상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네 번째. 또한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릴 때는 개체가 조그맣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집이 점점 커집니다. 자, 몸집이 커지는 것은 세포 자체가 커지는 거야? 세포의 수가 많아진 거야? 세포의 수가 많아진 거야? 세포의 수가 많아서 몸집이 커졌어. 그걸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생장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만들어진 후에 그 수정란이 난할 과정을 통해서 어린 개체가 만들어진 과정을 뭐라 불러? 발생이라고 불러. 그래서 생장과 발생을 합니다. 근데 뒤에서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장과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이 생장과 발생은 세포 분열 중에서도 무슨 분열? 체세포 분열. 그렇죠?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것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한 사는 생명체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나와 비슷한 개체를 만들어내. 이걸 뭐라 불러? 생식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생식이라고 부르고 이 생식하는 과정 속에서 나와 비슷한 개체를 만들어내. 나와 비슷한 개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몸속에 있는 형질에 대한 정보를 자손에게 그대로 물려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 자손이 나를 닮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아주 먼 옛날서부터 이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조예가 깊었어요. 우리 민족은. 그래서 물질 대사를 우리 선조들은 속담으로 표현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그렇죠? 금강산도 보려면 물질 대사 후회봐라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성에 대해서도 우리 선조들은 속담으로 표현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렇죠? 이게 그 다음에 자 횡식, 그 다음에 유전이 있습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에 대한 정보가 체내에 물질로서 저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형태에 대한 정보가 물질로서 저장되어 있을 때 그 물질을 뭐라 불러? 유전자라 불러요. 그 유전자의 본질이 바로 뭐야? DNA야. 즉 유전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체내에 저장되어 있던 설계도, 즉 DNA를 자석에 전달해서 나와 비슷한 개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바로 뭐라 불러? 유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다른 생물체 유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체내에 유전자가 들어있다. 그 유전자가 바로 뭐다? DNA다. 그래서 반드시 DNA를 가지고서 갖고 있는 형질을 자손에 물려주는 유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 선조가 유전의 현상에 대해서도 속담을 표현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신난다. 우리 선조 짱, 그렇죠? 그래서 생식과 유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생물이 가지고 있는 형질이 서서히 좀 어려운 말로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언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서서히 바뀌어요. 못 알아듣는 언어로 하겠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바뀌어요. 알아듣는 사람 없죠? 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바뀌어. 그러면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형질도 서서히 바뀌어. 그걸 바로 뭐라 불러? 적응 앤 진화라고. 적응과 진화라고 해요. 자, 이렇게 그 6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응과 진화는 좀 달라요. 이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바뀌어서 생활 습성이라든가 외부가 바뀐 걸 바로 적응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보자. 내가 동남아에 여행을 갔어요. 한 2달 동안. 그랬더니 피부가 까맣게 탔어. 이거 뭐야? 진화야?
적응이야. 그렇죠? 근데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더욱을 살다 보니까 필수에 까맣게 되고 또 거기 맞춰서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유전자 자체가 바뀌어서 사람과 전혀 다른 쪽으로 거듭났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진화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적응이 반복되면 진화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제가 영어 좀 칩니다. 그래서 진화, 영어로 할 수 있어요. 진화, 영어로 레벨업, 그렇죠? 학교 시험에서는 적응이 안 되니까 여러분 알고 하시고요. 그래서 이 생맥도 모두 일부가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건 다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6가지를 다시 두 등분으로 구분할 거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을 따로 묶을 거야. 자, 한번 느껴보자. 외우지 마라. 느껴봐. 자, 1번, 2번, 3번, 4번. 세포, 물질대사, 그 다음에 항상성, 그 다음에 생장 발생.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어. 내가 죽어. 이걸 안 한다면 내가 생존할 수 없어. 나는 뭐야? 개체야.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개체 유전자. 개체 유전자 부르고, 자, 5번, 6번. 난 평생 독심을 살 거야. 뭐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나 하나 사는 것도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독심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 나와 같은 종족이 유지가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5번, 6번을 뭐라 불러? 종족 유해성. 종족 유해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면 두 번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바이러스 한번 보자. 자,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과정에서 잘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생물학에서 보면 바이러스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자, 바이러스를 정의된다면 제가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귀에 들어오나 봐봐요. 귀에 들어오는 거에서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존재 유무에 따라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동시에 갖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이다. 귀에 들려있습니까? 너무 빨랐나? 좀 더 느리게? 좋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다시 한번 갑니다.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존재 유무에 따라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동시에 갖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 들립니까? 들리죠? 그럼 그 다음 레벨은 뭐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듣고 이해한다면 나 저거 알아.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알아요. 난 알아요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 시름시름 않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요로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바이러스 한번 보자. 자, 바이러스는 얘는 생물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무생물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바이러스가 생물이냐 무생물이냐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결정하지 못해. 누가 결정해줘야 돼? 바로 숙주세포가 그것을 결정해줘요. 그럼 숙주세포가 뭡니까? 숙주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한테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아주 헌신적인 세포를 숙주세포라고 부르고 우리 숙주세포를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생명체를 우리는 숙주세포라고 부르고요. 이 숙주세포는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고 세균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언급하도록 하고 아무튼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숙주세포의 빈대부에서 살면서 생물일 수도 있고 무생물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바이러스가 생물적 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숙주세포가 존재해야 돼. 숙주세포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바이러스가 무생물이려면 얘는 숙주세포가 없어야 됩니다. 숙주세포가 없어요. 그럼 얘는 무생물이야. 그러면 숙주세포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얘가 어떤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도대체 생물을 볼 수 있냐 한번 보자. 첫 번째, 얘는 생김새 한번 보자. 혹시 여기 친구들 중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는 친구 있나? 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예. 스타크래프트. 예. 자, 스타크래프트에 보면 굉장히 큰 비행기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모자 쓴 이렇게 네모난 선장이 이렇게 크다란 우주선 몰라요? 배틀크루저 몰라? 바이러스가 배틀크루저를 너무 잘 맞아요. 한번 볼까요? 네, 이걸 그려보면 애들이 깜짝 놀라. 선생님 이거 배틀크루저 아니에요? 막 그러는데 자, 보자. 자, 바이러스 어떻게 되냐면 배틀크루저 이렇게 딱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도 여기 있는 학생이 한 70%는 믿습니다. 왜냐면 배틀크루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자, 이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 안에 보면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겼고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라고 하는 그 형태에 대한 정보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핵산이라고 해요. 핵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이제 핵산인데 왜 이름이 핵산이냐면 캐나다의 생물학자가 세포액을 막 분쇄시켰어. 그래서 막 분쇄시켰더니 거기 산성 물질이 발견됐어.
그래서 걔를 뭐라 불렀어? 핵산이라고 부른 거야. 그 당시에 핵산이 뭔지 몰랐어. 근데 좀 더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핵산이 뭔가를 봤더니 핵산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그렇죠, DNA, 하나는 RNA. DNA나 RNA의 공통점은 전부 다 염기 배열을 갖게 돼요. 어떤 염기 배열 순서를 갖게 되고 그 염기 배열 순서를 가지고서 어떤 정보를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핵산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형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요. 이 겉에 껍데기를 캡사이드라고 그러는데 단백질 껍데기가 있죠. 단백질 껍데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혼자도 못 살고요. 얘가 어디 착륙해. 쭉 하고 배틀크루저처럼 착륙합니다. 근데 그 착륙한 장소가 어디냐면 숙주세포막 표면에 달랐어요. 이게 숙주세포야. 자, 숙주세포인데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아무 세포랑 막 달라붙으니까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도킹하기 위해선 반드시 착륙 기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착륙 기지가 딱 들어맞아야지 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착륙 기지를 일반적으로 착륙 기지라고 부르지 않고 전문적인 용어로는 수용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수용체가 딱 들어맞아야지 바이러스가 합체에 독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람한테 독감을 유발시키는 인플루엔자가 사람한테 영향을 줄 뿐이지 소나 돼지한테 영향을 주진 않아요. 왜? 세포막에 존재하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가 어때요? 달라. 그러니까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가 소나 돼지한테 영향을 주지 않고요. 원숭이한테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수용체가 서로 달라서.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수용체 특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타겟팅하는 수용체, 즉 자기가 타겟팅하는 숙주세포에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좀 전문용어로 수용체 특이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용체 특이성이 변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A라는 세포막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좀 변이 일으켜서 B라는 세포막에 달라붙을 수 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돌연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새한테 질병을 유발시키는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조류 독감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박쥐나 뭐 낙타한테 영향을 줬던 인플루엔자가 사람한테 영향을 주게 되면 뭐 중동호흡기 증후라든가, 그렇죠? 신종플루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변종이 쉽게 되는 것은 주로 이 수용체 특이성이 바뀌어서 변종을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 바이러스는 가진 거라고는 달랑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신의 몸에 대한 설계도와 그 설계도를 보호하고 있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이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설계도밖에 없어. 그럼 얘가 증식을 하려면 어떻게 증식을 하냐면 숙주세포에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이 숙주세포 속에다가 자신에 대한 설계도를 집어넣어요. 유전자를 집어넣습니다. 설계도를 집어넣어요. 설계도를 집어넣으면 숙주세포 내에서는 이게 우리 건지 남의 건지 몰라요. 이 설계도들은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요. 막 만들어 만들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진 거야? 바이러스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럼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려면 이 바이러스 구성하고 있는 핵산의 구성 물질이라든가 단백질 구성하는 물질들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숙주세포가 가지고 있는 효소와 에너지와 물질을 이용해서 이걸 만든다는 얘기야. 바이러스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설계도밖에 없는 거야. 그 설계도를 몰래 우리 몸의 유전자 속에다 살짝 끼워놓는 거야. 그리고 멍청한 우리 몸의 세포들은 열심히 그거대로 만들다 보니까 어머 바이러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바이러스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수세포가 팡 터져서 또 이 바이러스가 가서 또 다른 숙주세포에 또 이렇게 또 직업을 또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명체, 즉 숙주세포에서만 빈대부터 살아요. 다른 말로 활물지생. 네 글자 기억해야 돼요. 뭐? 활물지생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반복할게. 자, 그러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생물로서의 특징을 갖게 되는데, 자, 어떤 조건, 어떤 이유 때문에 얘가 생긴가 한번 보자. 첫 번째, 얘는 뭘 갖고 있다? 핵산을 가지고 있다. 핵산을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얘는 숙주세포가 존재한다면 그 안에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자기가 똑같은 놈을 만들 수 있어. 증식을 할 수 있다. 증식 가능. 그 다음 세 번째, 이 증식하는 과정 속에서 이 유전자가 일부 변이를 일으켜요. 그러다 재수가 좋으면 환경변에 다 적응할 수가 있어. 돌연변이에 적응. 우리가 봤을 때는 돌연변이지만 바이러스 입장을 봤을 때는 하나의 진화, 환경변에 적응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생물적 싸움이야. 그럼 반대로 자체적인 효소를 가지고 물질 생산하지 않는 걸로 생물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요? 아, 그런 게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숙주세포가 없다면 얘는 핵산과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해. 결정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DNA가 핵산이 어떤 유전 정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냥 결정체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우리가 집에서 먹는 MSG 있죠? 저기 미원 있죠? 그게 핵산 종류로 불러요. DNA 성분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미원을 가지고 와 이거 유전 정보가 이럴 수 있나? 그 유전 정보로서 역할을 해야지 유전 정보가 되는 거겠지. 마찬가지로 숙주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얘네는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는 자체적인 효소가 있어 없어? 효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배설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네 스스로 증식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생명체 되려면 반드시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비세포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세포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생물적 특성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심리가 뭐 질문했었죠? 자체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예. 물질을 하지 못하고 따라서 생물이 아니다. 그렇죠. 이게 비세포적 특성입니다. 근데 숙주세포가 존재한다면 얘의 대사체계로 훔쳤어요. 얘의 대사체계로. 얘가 자체가 물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얘의 효소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는 효소가 없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효소는 물질 대사에 관련되는 효소만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증식과 관련된 일부 효소는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역전사 효소라든가, 뭐 인테그레이트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단백질분의 효소라든가 이런 효소 일부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물질 대사에 관련된 효소는 아예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자, 그게 바이러스 특성이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만 생물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불렀어? 활물 기생이라고 불렀어. 자, 그러면 우리가 영재고나 과거 시험을 준비할 때 이런 거 질문할 수 있겠죠. 먼저 제20문에서 바이러스 특성을 다 알려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문제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생명체이냐? 아니 불가능. 최초 생명체? 아니 불가능. Yes or no? No. 왜? 숙주가 있어야 그렇죠. 얘가 최초의 생명체 되려면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숙주세포가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숙주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바이러스를 최초의 생명체로 볼 수 없는 거겠지. 따라서 현대 과학에서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주 작은 아주 허접한 미생물들이 헬라제에서 만든 것이 바로 바이러스다라고 보는 시각이 정석입니다. 물론 그것이 100% 맞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봅시다. 제가 이제 원핵 세포는 아직 설명 안 했는데, 자, 원핵 세포하고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 두 개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원핵 세포를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세균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 얘를 뭐라 불러? 박테리아라고 불러. 그래서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달라요. 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얘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에 반면 이 원핵 세포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뭐야? 생명체야. 얘는 단세포야. 펜이 안 나오네. 얘는 단세포입니다. 펜이 못 안 나와. 얘는 단세포입니다. 단세포고 그 다음에 생물이에요. 세포적 구조를 갖고 있고요. 독립적인 생명 활동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얘는 활물 기생이에요. 지금 제가 언급한 것은 이거는 아마 제10문으로 주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질문할 수 있겠지. 여러분의 추론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세균이고요. 이게 바이러스인데, 자, 세균을 죽이는 것,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약품을 뭐라고 그러지? 항생제. 항생제라고 불러요. 항생제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바이러스의 증식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억제하는 물질을 뭐라고 그럴까? 항바이러스라고 해요. 항바이러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약품으로서 항생제와 항바이러스를 만드는데 항생제가 더 흔할까? 항바이러스가 더 흔할까? 항생제가 훨씬 더 흔합니다. 왜 항바이러스의 개발은 어려울까?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숙주세포가 있지 않을 때 생명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항바이러스의 개발이 어려운 이유. 그러니까 이 항생제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요. 바이러스는 물질 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서 뭐 이상한 게 있어도 그거를 안쪽으로 안 들여보내서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를 폭발시키기도 어렵고 외부에서 문제를 주장이. 잠깐만요. 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치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머리를 짜내야 되겠죠. 그렇죠? 아는 걸 쓴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한번 차근차근 한번 따져보자. 얘는 세균은 살았어, 죽었어? 살아있어, 살아있네 이런 거죠, 그렇죠? 얘는 살아있어, 죽었어. 몰라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 아리송네요, 그렇죠? 얘는 살아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그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얘는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항상성 유지 못하게 하거나 물질산 못하게 하거나 증식 못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를 죽일 수가 있지. 그렇죠? 근데 얘는 숙주세포 내에서 기생해요. 그러니까 숙주세포라고 하는 건 뭘까? 우리 사람 세포란 말이야. 숙주세포의 손상 없이 얘만 타깃해서 얘를 없앨 수 있나?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유야. 자, 두 번째는 얘는 세포적 구조로서 굉장히 바이러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교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얘는 단순해. 자, 단순하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 조금 흐트러진 것 같고는 죽진 않는다. 변이가 잘 변이가 잘 되는 겁니다. 이 세균은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돌연변이 발생이 되면 자기 스스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수정을 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 그게 없어. 수정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변종이 계속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세균에 비해서 변종이 대단히 많이 만들어진다. 펜이 안 나와서 펜을 잠깐. 자, 얘는 바이러스는 변종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비세포적 구조부터 변종이 많이 만들어지고 얘는 숙주세포 내에서 기생해요. 숙주세포 내에서 활물 기생을 한다. 라고 하는 거. 자, 또 한 가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추론 문제, 이론 문제 줬을 때 이건 누가 다 쓸 거예요. 그렇죠? 한 100명이라면 한 70명 정도 다 쓸 것이고요. 이것도 한 나머지 한 50명씩은 쓸 거야. 이거는 쓰는 애들이 드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설명하면 여러분이 아 맞아 이렇게 할 거야. 아 맞아 고개 끄덕인 것이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설명을 가지고서 물질 대사를 하지 않는다. 그게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 개발하는 거. 물질 대사를 하지 않으니까 항바이러스제를 안쪽으로 들여오지 못하고 항바이러스가 바이러스를 파괴시키는 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불가능해. 자 이거 구글 번역할 수 있는 사람. 네. 자 제가 설명할게요. 자 내가 항생제를 만들고 싶어. 그럼 세균을 연구해야 되겠지. 자 현재 내가 세균이 한 마리가 있어. 근데 세균 연구하려면 세균이 1000마리가 있어야 돼. 한 마리가 몇 마리 돼야 돼? 2마리, 4마리, 8마리 좀 늘어나겠지. 그렇죠? 얘는 단독배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바이러스 연구하고 싶어. 항바이러스 개발을 위해서 바이러스 하나 있어. 이게 2개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얘는 단독배양이 된다 안 된다? 단독배양이 안 된다. 반드시 숙주세포 내에서만. 단독배양이 안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어렵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DNA나 RNA 두 가지 중에 하나 갖고 있단 말이야. 하나 갖고 있는데 DNA와 RNA 간단한 구조를 아마 배웠을 거예요.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RNA는 다리사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 아마 배웠을 거야. 그러면 DNA와 RNA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좀 더 안정할까? DNA가 좀 더 안정하지.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주 먼 옛날에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졌던 그 시기에는 아마도 모든 생명체가 지금처럼 유전 정보를 DNA 형태로 갖고 있지 않고 RNA로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RNA 원조라고 해요. 그걸 RNA 가설이라고 부르는데 왜 과학자들은 아주 먼 옛날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진 시기 그 시기 때는 왜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유전 정보를 안정적인 DNA를 갖고 있지 않고 왜 RNA로 갖고 있는 것을 선택했을까? 맞아요. DNA가 매우 안정적이란 말이야. 만약에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DNA로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면 변이가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진화가 어떻게 될까?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는 폭발적으로 진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선 유전 정보에 빠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빠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선 DNA보다 RNA가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빠르게 진화한 그 당시에는 DNA보다는 RNA 형태로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진화한 후에는 좀 더 안정적인 DNA 형태의 유전 정보를 갖췄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정말 추론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1페이지 한번 세포 한번 보자. 세포. 자,
세포인데, 자 졸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졸은 동안에 누군가는 달려갑니다. 입술 얼마 안 남았고요. 영재우 가고 입술 얼마 안 남았고요. 여러분이 잠자면서 꿈을 꾸겠죠? 예, 그렇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다른 친구는 꿈을 이루겠죠. 그렇죠? 일이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다 진짜 맞아요. 집중합니다. 자, 세포 한번 보자. 세포. 자, 세포에서 세포 간단한 구조 볼게요. 세포의 간단한 구조. 자, 세포 이거 설명하려면 1시간 걸리는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요. 핵막이 있고요. 핵막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DNA가 있죠? 책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DN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포체가 있어요. 소포체가 있고 여기 작은 주머니가 떨어지고요. 여기 골지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다 배웠을 거야. 소낭이 있고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미토콘드리아, 영록체, 그 다음에 뭐 리보솜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다. 자, 리보솜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뭐 F라든가 뭐 중심 이거 다 생략할게요. 자, 나는 이제 어떤 걸 위주로 설명할 거냐면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요거 4번, 요거 5번으로 설명할 거야. 요거 위주로 설명할 거야. 나머지 미토콘드리아 영록체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영지고반 친구들은 미토콘드리아 지금 봤죠? 네. 저 봤죠? 네. 여기 오늘 처음 온 친구들 미토콘드리아 본 적 없죠? 아, 저게 영지고 친구들은 미토콘드리아 지금 눈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이야, 미토콘드리아 진짜 그렇게 생겼네.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 미토콘드리아 본 적 없죠? 보고 싶지 않아요? 설명 잘 들어. 이따 보여줄게요. 그 집에 가서 엄마 나도 미토콘드리아 사주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오늘 미토콘드리아 봤는데 미토콘드리아 하나 사줘. 그러면 엄마가 또 등짝하는데 난리겠죠? 엄마가 뭔 쓸데없는 소리 하고 등짝 딱 때려요.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 맘터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미토콘드리아 사주면 맘터치 당합니다. 왜요? 근데 마이토콘드리아는 모계우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나는 절대로 햄버거 갈 때 맘터치 안 가요. 무서워요. 어우. 올때 자, 이거 가자. 자, 이거 이름부터 한번 보자. 자, 1번. 자, 요 1번이 뭐야? 리보솜. 요 기억해야 돼. 자, 리보솜이고 2번 요거 소포체야. 소포체. 자, 3번이 뭘까? 운반소낭. 운반소낭이 되고요. 자, 4번이 뭘까? 골지체. 골지체. 자, 그 다음에 5번 분비소낭. 자, 6번이 이제 세포막이겠죠. 자, 세포막인데 내가 이제 이걸 왜 골랐냐면,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만 리보솜이 하는 역할은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단백질을 무슨 뭐 효소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바로 리보솜인데, 그럼 이 리보솜은 단백질 만들 때 지네 마음대로 그냥 생각된 대로 막 만드냐? 그렇지 않아요. 설계도가 있어. 그 설계도가 바로 뭐냐면 이 DNA야. DNA에 있는 설계도를 기반으로 여기는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2,50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훅 달라붙어서 쭉 만드는 것이 바로 단백질이야. 그렇죠? 최소 2,500개 아미노산이 달라붙어야 돼요. 이렇게 훅. 근데 아미노산 종류가 20여 종이야. 그러니까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랜덤하게 순서대로 붙어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수로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정보가 바로 DNA 속에 저장되어 있고, 얘가 그 공장이야. 거기서 단백질 만든다. 자, 단백질 만들었어. 리보솜에서 단백질 만들었어. 아미노산 갖다 훅 붙여서 여기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소포체 담아요. 소포체 담은 다음에 소포체 일부가 똑 하고 주머니 형태로 떨어져요. 소낭이 뭐야? 작은 주머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단백질 담아서 운반해요. 그 다음에 골지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이런 소낭이 가서 여러 번 붙어가지고 납작한 주머니 형태로 이렇게 쌓인 구조물이 있어요. 구조물, 이거 골지체라고 하는데, 골지체 가서 철퍼덕하고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여기서 작은 주머니가 떨어져 나가서 분비소낭이 되어서 세포막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이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필요 없는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나 호르몬을 밖으로 분비하는 거야. 밖으로 내보낸단 말이야. 이것이 소화 효소일 수도 있고 호르몬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죠?
역시 영재만 친구들은 역시 효율이 잘 되어 있군요. 그렇죠? 우리가 자세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이건 아주 그냥 물 끄시는 거로 따라 하죠. 자, 그래서 이게 분비작용을 해요. 자, 그러면 내가 구체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단백질이 만들어진 후에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동한단 말이에요. 1, 2, 3, 4, 5, 6번으로 단백질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물 때는 그냥 우리가 외우는 식으로 빈칸만 넣고 써라 이렇게 문제 내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그래프로 그려준단 말이야.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가 시간이라 치자. 시간이고요. 여기가 방사능이고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단백질 흡수하고 있는 아미노산에다가 방사성 동위 원소로 라벨을 했어요. 표시를 했어요. 그럼 방사성 동위 원소로 라벨을 했다는 뜻이 뭔 뜻이냐면 그 아미노산 구성하는 여러 가지 원소 중에서 방사능을 뿜어내는 원소보다 딱 집어넣는 거야. 그럼 걔는 아미노산 또 단백질 형태를 띄고서 이동할 때 걔가 방사능을 계속 뿜어내니까 우리가 그 방사능을 추적한다면 그 물질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는지 알 수 있겠지. 그렇죠? 만약에 내가 산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로 라벨을 한다면 내가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폐 쪽에서 아마 방사능이 뿜뿜 뿜어날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혈액에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심장에서 그 다음에 조직세포 쪽으로 이렇게 갈 거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이 어떤 경로 이동하나를 찾기 위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아미노산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리보솜에서 방사능이 뿜어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리보솜에서 방사능이 이렇게 검출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어요. 요게 1번이라고 가정하자. 요게 1번이야. 1번이 바로 뭐야? 리보솜이란 말이야. 그러면 리보솜에서 방사능이 많이 나왔어. 그럼 리보솜이 열심히 단백질 만드는 과정이고요. 다 만든 다음에는 방사능이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다시 뭔가 이게 늘어나는 게 있겠지. 얘 2번. 얘가 바로 뭘까? 소포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야? 리보솜에서 단백질 만든 다음에 이게 소포체에 이동했구나. 그 다음에 소포체에서 방사능이 줄어들면서 이번에 다시 운반 소낭에서 이렇게 증가하겠지. 그치? 그쵸?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 그래프를 분석하면 우리가 만든 단백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이해됐죠? 씹는 겁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이거 편집할게요. 내가 이렇게 알겠죠? 라고 했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하면 국제적으로 쪽팔리잖아. 그치? 잘 이해한 것처럼 요거 편집할 테니까 자,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영이 큰 목소리 잘 답해 주시고요. 네. 자, 이해했죠? 네. 시영이 빼고 답을 잘 해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세포 소개 안에서 특징 몇 가지 한번 정리해보자. 자, 먼저 세포 내 소기화 중에서 DNA를 가지고 있는, DNA를 함유하고 있는 세포 소기안이 몇 군데야? 네, 3군데입니다.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그쵸? 그 다음에 세포 내 소기안 중에서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는 거 뭐야? 역시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그쵸? 자, 그 다음 세포 내 소기안 중에서 막 구조가 없는 거, 막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거. 리보솜이 있어요. 얘는 리보솜이 구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과리 형태라고 하는데 리보솜이고요. 그 다음에 또 리포솜. 중심기 또는 중심체. 그 다음에 핵 속에 우리 안 배우는데 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막 구조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뭐야? 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그런데 이중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중막인데 세포막은 이중충이라면서요. 이중충과 이중막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중충과 이중막은 달라. 이중막을 층으로 표현한 몇 층이야? 4중층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포막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세포막이 어떻게 되냐면 원상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인지질이 한 층, 두 층. 인지질 2중층이야. 이게 막 하나야. 근데 핵막은 이러한 막이 몇 겹으로 돼 있어? 2겹으로 돼 있지. 그러니까 이중막 구조란 말이야. 그렇죠? 이해하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봐봐. 맞아. 하나, 두 개. 그렇죠? 외막, 내막. 엽록체도 외막, 내막. 이중막으로 돼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DNA가 또 있는데 자, 핵 속에 있는 DNA.
새 속에 있는 DNA의 절반은 누구로부터 왔어? 엄마. 절반은 아빠로부터. 근데 미토콘드리아 속에 있는 DNA는 100% 누구로부터 왔어? 엄마, 모기의 종이야. 만약에 미토콘드리아 속에 있는 DNA가 나와 엄마의 DNA가 서로 달라? 막장 드라마 엄마를 찾아서 그렇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 있는 DNA는 나와 엄마, 외할머니, 엄마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 사이보다는 5개 사이가 더 낫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자마자 아빠는 쌩까부터 나는 엄마하고 미토콘드리아를 물려받는 사이야. 아빠 이러지 말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막구조 단일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포의 소위원 중에서 후형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후형지의 반대말은 뭘까? 원형지. 후형지의 반대말은 원형지입니다. 그러면 원형지가 어떻게 살지 모르면 원형지는 세포가 만들 때 원래 만들어지고 후형지 뭐야? 나중에 만들어져요. 후형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분율이 몇 가지 기억하라 그랬지?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자, 후형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포 벽, 하나는 에포. 두 가지. 두 가지가 에포. 후형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세포가 생긴 다음에 생기죠.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분열할 때 세포 판이 생기고 세포 벽이 만들어지고요. 에포도 어린 세포 같은 경우는 에포 매우 작아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에포가 어떨까?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후형질 나머지 전부 다 원형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동물 세포만 존재하는 거, 식물 세포만 존재하는 거, 그건 우리가 다 알 거고요. 예, 다 됐고. 그 다음에 1페이지. 거의 40분 떠들었는데 거의 한 페이지. 자, 그 다음에 4번 세포 먹을 동안 물질수 있죠? 이건 다 알 거라고 믿고서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래프가 나오겠는데 그래프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프만. 이것도 예상으로 설명했어요. 자, 요거 그래프 한번 보자. 요거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자, 내가 어떻게 했냐면, 식물세포가 있어요. 식물세포 있는데, 식물세포를, 고장에게 집어넣었어요. 고장에게 집어넣었다가 얘를 어디 옮겼어? 저장에게 집어넣었어. 옮겨갔어. 그러면 식물세포를 고장에 집어넣게 되면, 그런 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물이 빠져나오겠지. 물이 빠져나오면 세포병 그냥 상태에서 세포질만 쭈글쭈글해져요. 이걸 뭐라 불러? 원형질? 원형질 분리. 이거 설명해야 돼? 아니 원형질 분리. 다시 설명하자. 자, 이거 자, 삼투 한번 보자. 삼투. 삼투를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우리 그 교수님이 삼투를 영어로 알려줬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약간 그 일본들이 지드신 분이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학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야. 그래서 거의 발음이 일본식 발음이거든. 원래 영어식 발음 가면 삼투가 뭐야? 아니요. 뭐야? 삼투 영어로 이렇게 불러요. 아우스모시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우리 교수님이 약간 일본 대체 지나다니까 이거를 제가 처음 일본말 들었어요. 그 교수님이 영어를 알려주는데, 자, 이 삼투는 영어로 어스모시스. 난 영어라 생각 안 했고 일본어로 생각했어. 어스모시스. 그래서 무슨 일본말을 들었어. 사진 찾았어. 영어였어. 그 교수님 뭐 하시는지. 그 교수님이 되게 좀 다혈질이야. 되게 애들한테 막대하는 나이 드신 교수님인데 되게 연로하시거든. 연로하신데 그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잖아. 200명, 300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물리화가 이제 가르치는 그 교수님인데 너무 말도 작고요, 느리고요. 너무 힘없이 말해서 애들 거의 대부분 졸아. 근데 그 교수님 나이 되게 많거든. 정년이 거의 지났을 것 같아. 근데 교수님이 막 열심히 수업하는데 보니까 앞에 지퍼가 열린 거야. 그래서 학생이 보면서 킥킥댄 거지. 그 교수님이 막 설명하다가 뭐야 웃지 마. 누가 설명 자꾸 웃나. 조용해. 그래서 막 설명하는 거야. 근데 애들이 계속 앞에서 킥킥 웃잖아. 그러니까 웃지 말라니까 다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좀 조용하다 또 어떻게 킥킥 웃는단 말이야.
그 교수님이 한마디 했죠. 웃는 놈보다 웃기는 놈이 더 나빠. 이렇게 애들이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장 역할을 하는 과대표가 교수님한테 조용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깊어졌고, 자, 삼수 한번 보자. 삼수. 자, 삼수한다. 삼수. 자, 삼수는 저농도에서, 그렇지, 고농도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방향으로 무엇이 이동한다? 용매. 물이 이동하는 방향.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틀려요. 이렇게 설명하면 틀려. 반드시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안수가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자, 산수라고 하는 것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반수가 성방을 이용해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바로 산수라고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산수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얘는 엄밀히 말하자면 수동성이야.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소비가 없다는 얘기야. 에너지 소비가 안 되고요. 저절 이동하는 거야. 농도 차이에 의해서 저절 이동하는 것을 바로 수동성이라고 부르고, 이 수동성의 반대 기준을 받는 거야. 능동성이야. 강제성인데 얘는 농도 차이에 의해서 에너지 소비 없이 저절 이동하는 것을 바로 산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수동성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 확산. 얘는 확산은 어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반대잖아요. 확산은 고에서 저잖아요. 용매의 확산. 그렇죠. 용매의 확산이야. 그래서 얘는 산수를 다른 말로 물의 확산으로 볼 수 있죠. 왜 물의 확산이 이해 안 되는 친구들 조금 이따 할 거고요. 결국은 이 산수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농도 차이를 어떻게 하는 쪽으로, 농도 차이를 줄이는 쪽으로 농도 평형을 하는 쪽으로 용매 이동하는 현상을 바로 산수라고 합니다. 자, 정리됐죠? 그럼 왜 물의 확산이냐면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쪽에서 저수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농도란 말은 뭐야? 싱겁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럼 싱겁다는 이야기는 물이 어떻다는 얘기야? 많다. 여기는 물이 많은 곳이야. 여기는 물이 조금밖에 없어. 그래서 물이 많은 쪽에서 조금 하는 거야. 왜요? 용지를 통해야 되는데요. 반투과성 막은 용지를 통과할 수 없고 용매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용매가 많은 쪽에서 용매가 적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해. 이게 바로 상수예요. 그래서 용매가 이동해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양쪽의 농도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상수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직접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한번 그려보자. 벌써 입에 단내가 납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요. 우리 집 와서 꿀 잡아야겠는데? 자, 이제 11시가 됐고요.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그렇죠? 한 3주면 월드컵이죠? 맞지? 네. 월드컵입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참가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했다. 우리 월드컵 나갑니다. 월드컵 나갑니다. 안 해가지고 물어보신 줄 알고. 아니요, 월드컵 나갑니다. 근데 옛날에 막 월드컵 애들이 막 붐이 있어도 요즘 월드컵 애들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감독이 감독 명감독이잖아요. 홍명보 감독은 세계 기록 갖고 있어요. 월드컵 기록. 최단 기간 실점. 시작한 지 42초 만에 실점했어. 기록 갖고 있고요. 2000년 월드컵 때. 그다음에 감독으로서 역량이 충분한 것 같아요. 홍명 감독이 추경자한테 이게 오더 주잖아요. 작전 지시가 명확해요. 공격자한테 저희 말이죠. 야, 내 볼 넣어. 수비자한테는 야, 내 볼 먹지 마. 아주 명료합니다. 그래서 명감독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 월드컵이 굉장히 고산지대에 열려요. 그렇죠? 고지대에 열립니다. 고지대에 열려서 아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고산지대에서는 무엇이 크다? 일교차가 대단히 크다. 그렇죠? 그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낮에 하면 되게 덥고요. 밤에 경기하면 어떻게 될까? 되게 추워요. 그러면 밤에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축구적인 그 축구 스타 중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멕시코처럼 굉장히 고산지대에서 밤에 야간 경기하는 것을 되게 꺼려하는 선수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것은 되게 싫어요. 그 밤에 추운 데서 축구하는 거. 그 포르투갈의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메시. 포르투갈의 그 유명한 축구 스타 그 호날두는요.
고산지대 가서 일교차 되게 심한 고산지대 물론 그거들 뭐 배추나 무는 잘 기르겠습니다만 호날두 같은 축구 선수는 이제 고산지대에서 축구 야간 경기한다 그러면 축구 잘 못해요. 걔는 딱 그래도 나서자마자 뭐라 그럴까 축구 날도 춥다 하면서 담계세로 하는 거잖아. 써먹고 막그래서 가보자고. 이제 담계세로 시작하자. 이게 고농도야. 이게 고농도고, 이게 저농도야. 저농도인데 이게 반사성 말이야. 반 구멍줄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용주는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용매는 통과할 수 있지. 그러면 용매는 이렇게도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해. 근데 고농도와 정도를 봤을 때 물의 입자수 누가 더 많아? 물은 저농도에 물이 많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70개가 이동하고 이쪽으로 30개 이동하는 거야. 그럼 우리 눈에는 뭐처럼 보이는 거야? 이쪽으로 40개가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물이 이쪽은 점점 많아질 것이고요. 얘는 물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면 물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이쪽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점점 농도가 낮아지게 될 것이고 얘는 농도가 어떻게 될까? 결과적으로 점점 더 진해진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뭐야? 삼투야. 그럼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삼투압 할 때 압이 뭐야? 압력이야. 미는 힘이란 말이야. 누가 미는 거야? 여기 물 분자 한번 봐봐. 물 분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물이 됐다고 가지고 거야. 물들이 복잡한 운동이에요. 병진, 발음 잘해야 되겠죠? 병신 아니고 병진, 회전, 진동 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 반포성 막을 판으로 친단 말이야. 이 미는 힘을 받는 거지. 뭐라고 해요? 탄탄이라고. 그럼 얘는 물이 70개가 벽면을 미는 거고요. 얘는 30개가 벽면을 미는 거야. 누가 더 힘이 세? 이쪽이 더 힘이 세지. 그 힘의 차이에 의해서 물이 이동합니다. 이게 바로 삼투압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압력의 차이만큼 물이 올라가는 힘이 생기고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삼투압이라고 해요.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자, 삼투압을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자. 얘가 물이 이동하면서 물이 올라가는데 얘를 올라가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끝까지 두는 거야. 끝까지 둔 다음에 쭉 올라갔어. 올라온 다음에 다시 이쪽을 눌러서 원상 복구시키는데 들어간 압력이 바로 뭐가 된 거야? 삼투압이 되는 거야. 얘가 올라가려는 힘보다 더 큰 힘을 주게 되면 더 내려올 것이고요. 올라가려는 힘보다 약한 힘을 주게 되면 여기서 멈출 거야. 올라가려는 힘만큼 주게 되면 원상 복구되겠지. 그 누르는 힘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삼투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누르는 삼투압보다 더 큰 힘을 주게 되면 원래보다 더 내려오겠지. 이거 어디다 써? 해수의 담수화. 이게 바닷물이고 이게 담수야. 그러면 가만히 두게 되면 바닷물이 양이 늘어나고 담수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이 삼투압보다 큰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야. 눌러버리게 되면 여기에서 물이 이쪽 빠지니까 담수를 많이 넣을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로 뭐라 불러요? 삼투압이라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삼투압입니다. 그럼 삼투압 어디다 쓰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삼투압. 이것도 내가 그림 또 그려야 되네. 오늘 수업 처음 듣는 친구 어디 있어? 저쪽에 저기 가운데 있는 친구. 이거 뭐야? 누가 먹고 싶은 거 내라 그랬어? 그 옆에 있는 여학생. 이거 뭐예요? 너는 뭐 독수리발 하는 거니? 뿌리. 알잖아. 식물뿌리잖아. 나무뿌리잖아. 이거 봐도 식물뿌리잖아. 자, 식물뿌리야. 자, 식물뿌리. 자, 보자. 그러면 식물뿌리가 안쪽에 고농도야. 여기가 저농도야.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 저농도에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다. 식물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건 뭐야? 삼투압이야. 근데 내가 이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비를 여기다가 듬뿍 줬어. 그러면 농도 뒤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저가 되고 여기가 상되고 고가 되겠지.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 빠져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비를 주게 되면 식물이 말라주는 거 이해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이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물이 흡수가 되고 여기가 저농도, 여기가 고농도야. 그러면 얘가 무기염류도 흡수해야 돼. 하려면 그죠? 무기염류인데 무기염류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해야 되겠지. 여기 뭐 Na 플러스 같은 무기염류가 있다 치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무기염류 흡수하는 것은 어떤 원리냐? 저농도에서 고농도니까 뭐야? 능동성.
그렇죠? 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3차입니다. 이거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설명할 거 많은데 그래 해보자. 어차피 이게 더 중요하니까. 자, 고장에 등장에 그 다음에 저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장에 뭐냐면 세포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 같은 용액, 낮은 용액이야.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세포 안쪽에 농도가 0.9%를 가져간다면 고장액은 9% 용액, 등장액은 0.9% 용액, 저장액은 0.09% 용액이라고 가져가는 거야. 자, 그래서 동물 세포에다 집어, 이 동물 세포를 고장액에 집어넣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이 빠져서 어떻게 세포가 쭈글쭈글 해지겠죠. 그렇죠? 세포질 수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등장이 어떻게 될까? 변함이 없어요. 저장이 어떻게 될까? 펑 하고 터지겠지. 네, 펑 하고 이렇게 터집니다. 터져요. 그래서 고장의 등장의 저장의 다른데 특징은 여기서 터지는 게 좀 중요해요. 이 터질 때 이걸 뭐라 불러? 용혈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책에서 설명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애들 혼돈이 있게 용혈 현상에서 혈이 뭐야 이거? 혈 피야. 그러니까 이거 적혈구를 갖고 시험했을 때 이 얘기가 나와요. 일반인 세포 얘기하는 거야. 적혈구 시험했을 때 용혈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항상성,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가 항상 일정이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우리 체액의 농도가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될까? 적혈구가 터져버려요. 용혈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적혈 관측할 때 증류수 똑똑 떨고서 관측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뭘 집어넣어야 돼? 생리 시험도 집어넣어야 돼. 우리 몸과 똑같은 용혈을 집어넣어야지 세포가 터지면서 나올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증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세포가 적혈구가 터져버려요. 자, 그 다음에 고장액 같은 경우는 세포가 쭈글쭈글해지는데 왜 쭈글쭈글해지냐면 물이 밖으로 빠지기 때문이야. 얘는 반대로 물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지.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고장에서 물이 빠지기만 할까? 아니지. 물이 들어오는 것도 하지만 누가 더 빨라? 나가는 게 빠른 거야. 얘는 그냥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아니요. 물이 들어오는 속도와 나가는 속도가 같은 거야. 그치? 됐죠? 그 다음에 자, 식물세포 보자.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달리 뭘 갖고 있다?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장 세포벽이 있고 세포벽은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고장에 집어넣게 되면 여기 이렇게 빈틈이 생겨. 이걸 뭐라 불러? 원형질 분리.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얘는 뭐야? 행위라고 불러. 빡빡이진다는 거야. 근데 얘 좀 터지지 않아. 더 커지고 싶은데 세포벽이 딱 달라붙어 있어서 얘는 더 깨지 않고 이 상태를 바로 생윤이라고 해요. 생윤 상태.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생윤 상태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생윤 상태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윤 상태가 무엇인가? 이렇게 내가 영재 딱 던지고 나니까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우리 그 경제학 교수님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이었는데 우리나라 재벌 그 총수하고 되게 친해요. 근데 학교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 왜냐면 시험자들은 얘하고 똑같아. 그 경제학 그 교수님인데 문제가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시험입니다. 10년 동안 변하지 않아. 시험 문제 미리 안 읽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지. 근데 교수님이 푹하는 보냈어요. 야, 내가 매번 말이야. 경제학이란 무엇인가를 시험 되니까 이거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요번 학기는 시험지 바꿀 거야. 난리가 났죠. 애들 막, 시험지 바꿀 거야.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 경제가 무엇인가 시험 문제였는데 바꾸겠다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할지도 없는 경제학 공부 막 했고요. 일단 좋은 데서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막 공부했죠. 그래서 시험 당일날이 왔는데 정말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바꿨어요. 10년 동안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시험 문제였는데 이제 10년 만에 문제가 바뀌었어요. 도대체 경제학은 배신감이야? 아니면 이걸 위로받아야 돼. 자, 요거 갖고 이제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네. 요거 갖고 이제 그래프 그릴 거야. 잘 봐봐. 한 번만 유의하면 그다음부터 어렵지 않아. 자, 이쪽 X축이 세포의 크기야. 세포 크기고 얘는 상대적 크기라서 단위가 없어요. 얘가 원래 크기야. 원래 크기고 1보다 작은 건 뭐야 이거? 원형질 분리, 원형질 곱기, 세포 팽창. 오케이? 예. 너무나 추운 에어컨 여기 꺼주시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고 네가 호날두야? 그렇죠. 네가 호날두냐? 너 18도 내놨어?
야, 누가 목도 18도 해놓고 바람을 치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자, 좀 전에 저기 시훈이가 날도 춥다 그래서 에어컨 온도 좀 높였고요. 오늘 더 낮추면 시훈이가 되겠죠. 몸에 시려운 거 그러겠죠, 그렇죠? 이건 또 매실에 비한 건지 모르겠고. 갑시다. 이게 세포의 소리인데 이게 원형질 분리고요. 이게 세포 땡창이야. 자, 이쪽이 압력입니다. 압력이고 이 세포는 첫 번째 이 세포를 고장에 집어넣어요. 이 세포를 고장에게 집어넣다가 이거를 건져내서 저장에게 받아요. 자, 그때 이 저장에 옮겼을 때 변화되는 거야. 자, 저장이 집어넣게 되면 세포가 점점점 커지겠죠? 이게 커진단 말이야. 커지는데 커질수록 뭔가의 압력은 점점 낮아져.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세포가 팽창도 점점 작아지는 뭔가 압력이 있어. 뭘까? 이게 바로 상태. 왜 상태가 작아져요? 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안쪽과 바깥의 농도 차이가 어떻게 될까? 풀어지잖아. 풀어지니까 삼탑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삼탑이야. 삼투압. 삼투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원형질 복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포 어디서 커진 다음에는 자, 물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세포가 점점 커지겠지. 세포가 점점 커지면서 이 벽을 미는 힘이 생겨요. 밖으로 팽창하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밖으로 미는 힘이 생기는 건데 이 밖으로 미는 걸 바로 뭐라 그러? 팽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삼투압은 안으로 들어오려는 힘이고 팽압은 밖으로 미는 힘이지. 힘의 방향 반대 방향에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지. 그래서 여기에 팽압이 이렇게 생기고 세포가 팽창할수록 팽압은 어떻게 될까? 점점 커지는 거야. 이게 팽압이야. 다시 한번 라스트로 설명합니다. 삼투압은 물이 들어오려는 힘, 안으로 들어오려는 힘. 팽압은 뭐야? 밖으로 미는 힘. 그러면 그 사이에서 삼투압과 팽압의 차이나, 이거 중국 아니고요. 이거 차이나, 그쵸? 이거 차이나, 이거 중국 아니고, 이거 차이나 걸 바로 뭐라 불러? 이거 차이나는 만큼 물이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뭐라 불러? 물의 흡수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투압이 10이야. 근데 팽압이 3이야. 그럼 물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7밖에 안 되는 거야. 그쵸? 시간이 지나면서 물의 흡수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 있지?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산소와 팽압이 만나는 쪽으로 만나게 돼. 그래서 얘는 산소와 팽압이 같아지게 되는데 산소가 팽압이 같아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물의 흡수력이 얼마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우린 이 상태를 바로 뭐라 불러? 팽윤 상태로. 그래서 어떤 거 알겠죠? 네. 이거를 팽윤 상태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3답은 이제 파이로 부르거든요. 파인데, 3수 파인데, CRT, 반수표의 법칙이죠. CRT고 이거는 이 상태 상태 방식과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뭐 저기 공식 변화시키는 거 알죠? 네. 볼까? 네. PV는 NRT. 그렇죠? 그러면 P에 대해서 풀어주면 부피분의 NRT가 되는 거고 부피분의 몰수가 뭐야? 몰농도잖아. 그렇죠? T는 절대온도입니다. 섭씨 아니야. 섭씨는 마이너스면 막 거꾸로 흘러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절대온도가 되는 거고요. 농도에 비례하고 절대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농도에 비례하는데 농도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양쪽의 입자수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입자수의 차이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 하면 됩니다. 아까 저기 내 그림을 무시했던 친구 이름은 내버린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예요. 만약에 내 예술 작품을 또 무시하면 정의로운 용도 작성하겠습니다. 예술 작품 또 무시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내가 친한 경찰이 있어요. 폴리라고. 무섭지? 10년 전에 자, 마지막이야. 역시 안 뺏고. 내가 무슨 피카소도 아니고 이거 했지. 그거 백수야. 그래, 잘했어. 괜찮아. 너 시험 괜찮아. 그렇지? 자, 이거 배추입니다. 자, 이게 배추야. 자, 배추인데 배추 절일 거야. 자, 이거는 이제 삼수에 관련된 문제야. 우리가 노즈로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얘가 배추인데 배추 절일 거야. 배추 절인다는 얘기는 배추부터 뭘 잡아 뽑는 거야? 물을 잡아 뽑을 거야.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물론 사람의 생명은 철저히 무시하고 간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자, 똑같은 농도로 집어넣는데 C6H12O6 1몰 농도 집어넣었던 거야. 그 다음에 NaCl 1몰 농도 집어넣은 거야. 염화칼슘 1몰 농도 집어넣을 때 어떤 게 가장 이 배추적인 효과가 가장 클까? CaCl 수가 가장 효과적이야. 똑같은 농도인데 얘는 1입자고 얘는 몇 개야? 2입자고 얘는 뭐야? 3입자고. 그래서 입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얘가 삼투 효과가 어떨까? 가장 크다는 얘기야. 입자가 제일 많아. 그렇죠? 지금 이해지? 얘 신영이 지금 눈동그래서 저거 뭐야? 지금 신영이는 지금 뭐에 관심이냐면 근데 저 배추할 때 저건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요만큼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아니야 이건 아까 그랬잖아. 생명과는 무관하다고. 생명 무시한다고. 자 그럼 보자. 얘는 비전해질이에요. 이온같이 안 돼. 안 되지. 근데 NaCl이 물속에 들어가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루어야 되니까 입자 효과가 몇 배 나는 거야? 2배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염화칼슘을 집어넣게 되면 Ca2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2개 이루어야 되니까 3입자 걸려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3표 효과가 제일 크겠지. 근데 시험 문제 낼 때 야 배추절일 때 이렇게 문제 내지 않을 것 같아. 어떻게 문제 낼지 이렇게 내죠. 내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이게 배추인데 뭐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양 빠지잖아. 그렇죠? 그래도 영재고 과거인데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수저 준비하죠? 시험만 딱 준비합니다. 시험만 준비하고 이쪽에다가는 반사성 막 셀로판지 같은 거 있죠? 셀로판지 갖고 이렇게 막는 거예요.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렇죠? 맞고 그 다음에 물을 넣고요. 물을 넣고 그리고 A, B, C 합쳐 같은 양만큼의 A, B, C 용액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A가 바로 뭐야? C6H12O6. B가 뭐가 되는 거야? NaCl. 그 다음에 CaCl 집어넣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쪽에 고농도잖아. 상대 여기 물이니까 어떻게 될까? 물이 들어가겠지. 들어간 게 어느 게 가장 높을까요? 그렇죠. 얘는 이만큼 되고요. 얘는 이만큼 되고요. 얘는 이만큼 되겠지. 그렇죠. 그렇게 문제 되겠지. 문제 되는데 야 이거 배추일 때 어떻게 하면 배추 많이 절일까? 뭐 이렇게 문제 내지 않잖아. 그렇죠. 이렇게 이제 문제 내면서 입자의 효과에 대해서 물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문제 좀 비틀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온화도라는 게 있어. 이온화도 뭐야? 이온화되는 정도. 그러니까 몇 프로. 그래서 만약에 NaCl이 2몰 농도고요. CaCl2가 1몰 농도인데 얘의 이온화도는 0.5고요. 얘의 이온화도는 1이야. 이럼 얘가 또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얘는 50%만 쪼개지는 거야. 얘는 100% 다 쪼개지는 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요거 이온화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페이지 2페이지에 있는 그 그래프 이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까지만 설명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금까지 쉬지 않았어요. 그럼 다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2페이지 했어요. 그렇죠? 네. 놀랍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능동성 한번 보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능동성이 있는데 자,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농도에서 고농도 방향으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질이 이동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않다.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소비된다? ATP, 에너지가 소비된다. 그렇죠? 뭐가 소비된다고? ATP가 소비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ATP 되게 유명하잖아. 그래서 요즘에 한참 떴던 거 있죠? ATP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 그렇지?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왜 처음 들어봐? 이게 떴는데? 그 뭐 있던데 이렇게 하는 거? 난 잘 모르지만 ATP 노래 한번 들어봐. 이름이 뭐랬다? 뭐 로제 뭐 잘 모르겠어. 아무튼. 네, 그래서 이게 ATP가 소비됐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생물을 좀 배우죠? 그러면
ATP가 소비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예. 나중에 배워요. ATP가 소비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 얘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농도 기울기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농도의 차이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능동성이고요. 이 능동성이 대표 예로는 이제 펌프가 있을 것이고요. 펌프라든가 그 다음에 내포작용이라든가 외포작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포작용, 외포작용이 있는데 자, 내포작용과 외포작용은 한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포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막담피를 통과할 수 없는 커다란 물질이 있을 때 굉장히 너무 커. 얘를 세포 안으로 받아주고 싶어. 그러면 이 세포막 일부가 안으로 함몰된다. 여기 주머니 만들고 이건 이제 10호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해서 안으로 밀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바로 내포작용이라고 불러요. 그 외포작용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네? 반대로 가는 것을 외포작용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직접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는 커다란 물질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영재나 과거를 대비한다면 여기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내포작용 시행되는 세포막의 건너비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지. 이게 요만큼 잘라서 우리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럼 반대로 외포작용이 진행된다면 세포막의 건너비는 어떻게 될까? 점점 증가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세포의 전체 건너비가 일정히 유지되기 위해선 내포작용과 외포작용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어느 한쪽만 치우친다면 세포가 계속 커지거나 세포가 점점 작아지거나 이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포작용과 외포작용에서 세포막의 건널비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외포작용 할 때 요 외포작용이잖아. 외포작용인데 이거 잘 보면 아까 내가 그 그림을 지웠는데 그림 지웠죠? 그 분비소낭이 세포막과 이렇게 척척하고 붙는 과정이 바로 요 과정과 똑같죠. 그렇죠? 네.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선생님, 에어컨 온도를 올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기 올려다니는 게 지금 습관적인가요? 아, 네네네. 지금 추워요? 네, 추워요. 우리는 아픈 건데. 아프진 않아요. 하도 있는데. 아니 그게 아픈 거야. 그렇죠. 이상하죠? 감기 같은 거 걸린 거 얘기한 건데 이거 어디 아파? 은근히 안 아파요. 자, 그냥 봅시다. 자, 페이지 3페이지. 자, 원형제 성분 한번 보자. 물 한번 보자. 자, 물이 나와 있는데 물은 딴 거 없습니다. 물은 딴 거 없고요. 물은 두 가지 기억해야 되죠. 물이 갖고 있는 생각적 특성 두 가지. 뭐가 있어? 수소결합.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뭐가 있어? 비열이 매우 크다. 그렇죠? 물 정도입니다. 물 정도입니다. 물. 물 하나 정리합니다. 물. 자, 물은 독특한 화학적 특성에 의해서 우리 생명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물은 첫 번째 극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가지고 있는 두 쌍의 비공전자쌍에 의해서 이것이 고분형을 띠고 있고요. 이 각도가 몇 도야? 이 각도가 104.5도입니다. 104.5도고요. 구분형대 띄고 있고, 일단 합션을 배웠겠지만 산소와 수소 사이에 공격을 하게 되는데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전자전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산소 쪽으로 치우쳐. 산소 쪽으로 치우쳐서 여기가 벡터가 0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분자 내부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가 갖게 돼요. 이걸 극성이라고 불러요. 자, 극성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내부의 원자 사이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공유 전자쌍이 치우치는 그런 현상을 바로 뭐라고 불러? 극성이라고 해요. 그럼 물은 극성을 띄고 있어.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야? 극성을 띄워서 용해성이 매우 뛰어나다. 뭐든지 잘 녹여요. 시훈아, 네. 오늘 아침에 씻고 왔죠? 안 씻었어? 예. 그럼 딴 친구한테 네. 예, 씻고 왔죠? 예. 뭘 씻었어요? 잘 기억 안 나요. 씻었죠. 혹시 그 연중 행사? 아, 아이디 끝에. 그냥 안 쉰다고 솔직히 말할 걸. 예. 그럼 물어봅시다. 오늘 아침에 씻고 왔죠? 뭘 씻었죠? 대부분 안 씻는군요. 예. 옛날에 중국에서 이제 그 베이징 그
그 올림픽을 할 때 중국에서 몇 달, 몇 년 동안, 몇 6개월 동안 대대적인 광고를 했어요. 3일에 한 번씩 머리를 감아야 문화입니다. 우리가 문화입니다. 최소한 3일에 한 번씩은 머리 감자. 3일에 한 번씩은 샤워하자. 이렇게 광고했었죠. 그 당시 정말 중국 사람들은 안 했었거든요.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씻고요. 우리 같이 뭘 주셨어? 씻으세요. 그냥 샴푸를 붓고서 눈 떼고. 아니 보통 아이스팩트로 씻지 않아요? 멋있었어? 멋있었어. 왜? 물이 용해성이 대단히 크단 말이야. 어디 잘 녹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물이 극성을 띠고 있는 극성 용매로서 뭐든 잘 녹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우리 생명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어? 뭐 잘 녹여. 그래서 우리 생명활동에 어떤 이론이 줄까? 그렇죠? 운반이 좋아요. 녹여서 운반한단 말이야. 안 그러면 때부터 굴려야 돼요. 그렇죠? 운반이 편해요. 용이하고 또 화학관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열이 있는 거예요. 농도주의 용이하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항상도 유지하는데 만약에 녹지 않는다고 해서 그 포장이 발밑에 잔뜩 모여있겠죠. 머리는 포장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여기 혈당량이 길고 혈당량이 덩어리째 이렇게 발이 모여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게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피부 밖으로 삐져나오겠죠. 막 이게 무릎에서 막 꿀이 뚝 떨어지겠죠. 그렇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자, 그래서 장막기 같은 거는 농도 유지하기 좋은 거야.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뭐야? 극성에서 비롯된다. 극성에서. 자, 두 번째. 물은 또 뭐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수소결합을 갖고 있어. 자,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운동도 매우 큰 F5N이 수소와 공기를 형성할 때 인접한 분자 단계는 매우 강한 분자력 인력을 가진 수소결합을 부르죠. 그래서 수소결합을 갖고 있으면 일반적인 쌍색 인력에 비해서 분자 인력이 매우 어마무시하게 서프라이즈가 커요. 그래서 일반적인 극성 용매에 비해서 얘는 끓는 점이나 농점이 대단히 높고요. 같은 말로 기화열도 매우 크고요. 그렇죠? 증발도 매우 크고요. 또 비열도 어떻다? 대단히 크다. 그렇죠? 특히 끓는 점과 농점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우리 상온에서 얘는 분량이 18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우리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해? 액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열이 크고 비열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점이 유리해? 우리 몸에 체온 유지에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렇죠? 땀을 흘리게 되면 체온 유지 좋아요. 그 다음에 열이 날 때 물이 많게 되면 체온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여러분이 어릴 때 갑자기 막 밤에 열나서 막 엄마가 들죠. 그래서 응급실 뛰어가고 이랬던 거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날 거야. 한두 번 정도가 있어요. 근데 열이 급격히 오르는 것은 갓난아기가 많이 올라요. 다 큰 성인은 갑자기 열이 펄펄 뛰어서 병원에 시도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럼 정말 심각한 병이야. 어른들은 쉽게 열이 잘 안 나. 근데 어린애들은 막 급하게 열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여름에 비해서 무엇이 적어? 물이 매우 적어. 전체적인 물의 함량이. 그래서 급격하게 체온이 올라갈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같은 다 큰 성인들은 급격하게 열이 안 올라갑니다. 물이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물은 또 어떤 작용을 하냐면 물은 훌륭한 완충용액이에요. 완충용액이 뭐야? pH 변화를 그러니까 소량의 탄약 염류 첨가에도 pH 변화가 거의 없는 그런 용액을 우리 완충용액이라고 부르죠. 혹시 여기서 영어 100점 하신 사람 있나? 98점. 그래. 시영이 물어볼게. 시영이가 영어 좀 치거든요. 100점이야. 100점. 그래서 시영이가 저랑 이제 수업을 하면서도 꾸준히 영어를 배웠는데 제가 시영이한테 영어 테스트 몇 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시영이 영어 좀 잘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시영이한테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써줬어요. 시영아 이거 한번 읽어볼래? 그랬더니 시영이가 딱 읽었어요. 아리가또 오비스라고 해서 시영이들 영어 진짜 잘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영어가 실력이 늘기 시작했는데 시영이한테 물어볼게요. 시영아 수소 이온 농도 지수 영어로 뭐라고요? 네? 이거 수업 시간에 모른다고? 수소 이온 농도 지수. 그렇지. 수소 이온 농도 지수. 이거를 바로 pH라고 해요. pH라고 그러는데, 자 pH는 마이너스 로그 오 수학 좀 치는데
마이너스 로그 절대값 가우스 이거 지금 마이너스 10가 되는 것 같아. 자, H 플러스입니다. H 플러스요. 그래서 수용 속에 존재하는 H 플러스의 농도에다 마이너스 로그값을 붙이면 바로 pH라고 합니다. 이게 뭐야? H 플러스의 농도란 말이야. 수용이온 농도란 말이야. 근데 보자. 물이 요만큼 있는 데다가 내가 살을 한 방울 집어넣은 거랑 물이 이따시만큼 많은 데다가 살을 한 방울 집어넣은 거랑 어떤 게 pH 변화가 클까? 물이 초골수록 pH 변화가 커요. 그치? 그 얘기는 물이 많을수록 pH 변화량이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물은 완충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화학 반응의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하려면 대부분 화학 반응은 고체 상태에서 반응해요. 기체 상태에서 반응해요. 대부분 뭐야? 수용의 상태에서 반응해요. 수용의 뭐야? 물에 녹아있는 형태로 반응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 없으면 화학 반응을 한다는 거야. 예, 지금 어떤 글자가 잘 안 보입니까? 지금 어떤 글자가 글씨 안 보인다고 그런 거죠? 어떤 글씨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글자 안 보여요? 타운에서 액체. 이건 BPAP 아니죠? 네. 네. 흐르죠? 농죠. 이거 원래 몇 분에 끝나는 거니? 계속 하셔도 돼요, 근데. 그 물리도 저번에 11시 50분에 끝났어요. 내가 수업에 늦게 시작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늦게 끝난 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15분만 더 하겠습니다. 15분만. 이거 되게 좋아하네. 나 잠깐 물좀 마시고 물도 안 마셨어. 선생님 너무 좋아. 선생님 너무 좋아. 어?